그럼 조금 화제를 좀 전환을 해서 네네. 이게 사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하기 전에 네. CBDC라고 해서 아, 네네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이거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발행하려는 움직임이 네. 중국을 비롯해서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최근에는 한국은행이 이걸 이제 발행하는데 앞서서 뭐 조사한 그런 결과도 나오고 있고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뉴스를 보면은 또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비트코인 기존의 암호화폐 호재다. 네. 뭐 내지는 정반대 의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은 비트코인은 몰락할 것이다. 뭐 그런 아무튼 다양한 그런 시선들이 있는데 궁금한 거는 CBDC랑 비트코인이랑 네. 무슨 관계냐? 네. 그게 좀 궁금해요. 기본 베이스 기술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쓰는 거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써서 탈중앙화시킨 모델이 비트코인이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써서 CBDC는 탈중앙화된 모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신뢰를 가지고 발행하는 거거든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중앙화된 모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화된 모델 자체가 그냥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이 발행량이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그쵸. 그걸 이제 중앙화된 시스템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네. 이 전문 용어 나왔어요. 탈중앙화. 아, 네. 이거의 정확한 그런 개념이 무엇인지. 아, 처음 듣는 분 사람은 이게 탈중앙화가 무슨 얘기지? 탈중앙화라는 게 쉽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또 하나의 전문 용어인데 검열 저항성이 있다라고 그래요. 아, 어렵네요. 네, 이게 뭐냐면 내가 우리 달란트 투자님한테 비트코인을 내가 보내잖아요. 보내면 중간에 은행이 있는 게 아니에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달란트 투자님 주소를 전송을 하면 그 누구도 제재를 하거나 못 가게 하거나 또는 동결을 시키거나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중앙의 어떤 임의적인 어떤 주체가 비트코인의 수량을 조작하거나 이런 것들을 행할 수가 없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계좌는 동결시킬 수도 있고요. 범죄자의 어떤 계정에서는 돈을 압수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떤 중앙화된 관점에서 컨트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장단점이 있겠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네. 탈중앙화돼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지만은 네. 만약에 내가 잘못 보냈어. 그럼 뭐 돌려받을 수도 없고.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긴 있겠네요. 맞습니다. 엄청 힘들어요. 저도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전송을 할 때 뭐 작은 금액이면 그게 부담 없이 보내는데 큰 금액을 전송을 해야 될 때 상대방이 저한테 이제 받을 주소를 보내주잖아요. 근데 이게 주소 자릿수가 엄청 길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외워서 적는 게 아니라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는데 은행 같은 경우 잘못 보내면은 다시 고객센터 얘기해가지고 조치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조치를 해줄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잘못 보내면 이제 끝이죠. 네,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죠. 네,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이제 어떤 서드파티, 제3의 어떤 업체들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약간 좀 보완을 해주는 형태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CBDC와 비트코인의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통점 같은 경우는 기반 기술이 비슷하다는 거고 하나는 탈중앙화요, 하나는 중앙화 모델이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CBDC가 나오면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이제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좀 의견이 다르거든요. CBDC가 활성화될수록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가. 지금 이런 것들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 중국에서 이미 현금을 많이 가진 부자들에서 이미 비트코인을 매수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죠. DCP라고 이제 중국은 명명하거든요. 그 어떤 국가들보다 가장 빠르게 시범 사업이나 드라이브를 걸어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네. 디지털 위안화라고도 부르고요. 이게 워낙 빠르게 활성화를 하려다 보니까 중국에도 현금을 가진 수많은 부자들이 있잖아요. 내가 가진 이 돈이, 내가 가진 현금이 다 오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디지털화가 되면서 중앙은행이 또 국가가 거래 내역도 다 추적을 마음만 먹으면 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본격화되기 전에 그 자금들을 비트코인으로 옮겨놓는 작업들을 이미 좀 많이 하고 있고 만약에 특정 어느 날 국가가 우리 지금 이제부터
현금을 안 쓰고 디지털화된 현금을 쓸 거예요. 현금이 이제 필요 없어요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전 제가 얘기했던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죠. 사실 그런 금융 거래에 있어서 어떤 프라이버시나 그런 부분들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보급되고 확대되면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도피처네요, 도피처. 도피처 맞습니다. 사실 인간의 뭐 본능과도 사실 귀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뭐 우리가 좀 쉽게 비유를 하면 요즘 또 우리가 디지털화된 그 지급 수단들은 많이 쓰잖아요. 은행에 돈도 넣어놓고 다 데이터로 보이는 거고 페이도 많이 쓰는 거고 여기서 우리 도피처가 현금이잖아요. 어떤 좀 뭐 깨끗하지 못한 돈이나 불법 자금이나 음성화된 돈 이런 돈들은 현금으로 다 보관하고 현금으로 거래를 하잖아요. 추적이 안 되니까. CBDC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곽강을 받고 있잖아요. 뭐 지금 최근 한두 달은 이 비트코인이 너무 가격이 올라가서 거기 주목을 한다고 CBDC가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이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CBDC는 주목을 계속 받을 것 같아요. 그냥 되게 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흐름 중에 첫 번째가 그냥 지금 현금이 소멸되는 현상, 이게 캐시리스 사회. 그러니까 현금이 계속,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이는 현금이 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로 다 넘어가는 기본적인 큰 흐름이 있었고요. 과거 되어 왔었고 거기에 이제 어떤 불을 지핀 게 코로나인 것 같아요. 네. 코로나가 되면서 좀 더 현금을 안 쓰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심지어는 이제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수단이라고 해서 현금이 작년 상반기 때 굉장히 안 쓰여지고 기피하게 됐었거든요. 사실 돈이 제일 더럽다 하잖아요. 네. 화장실보다 더 더러운 게 돈이다. 그렇죠.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미국도 원래는 코로나 전에는 어떤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심이 그리 높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페이스북이 디지털을 발행한다고 했을 때 미국도 굉장히 내부적으로 그 논란의 여지가 많았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별로 했는데 코로나 때 이제 재난지원금을 주잖아요. 우리도 받잖아요. 받았죠. 네. 미국도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 국민들한테 보내는데 1억 5천 명한테 보냈는데 한 달 넘게 걸린 거예요. 그나마 바로 받은 사람은 7천만 명이고 8천만 명은 뭐 계좌가 없거나 국세청 등록이 안 돼 있거나 뭐 이민자의 배우자거나 다양한 이유로 바로 전달할 수단이 없는 거예요. 우편으로 수표로 전달되고 그러니까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가장 빠르게 지급이 되고 그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쓰여져야 되는데 첫 번째 지급부터 곤란해진 거죠. 그럼 두 번째는 지급이 됐는데 실물에 많이 쓰여져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돈이 어디로 많이 흘러갔냐면 주식. 네, 로빈후드라는 거래소가 굉장히 핫해졌잖아요. 뭐 개인들이 그런 주식들, 주식 자금을 많이 갖고 그 당시에 그 코인베이스라고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는데 그 거래소도 굉장히 많이 이 돈들이 흘러 들어왔어요. 네. 그런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긴급 재난지원금 나간 돈들이 전달 과정은 시간 되게 오래 걸리고 주식을 사고 암호화폐를 사고 그러니까 원래 목적에 맞지 않는 돈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이 디지털 화폐가 빨리 나와서 그러니까 중앙은행 디지털 발행해서 국민들 디지털 화폐 지갑을 가지고 있고 그 지갑으로 바로 돈을 꽂아줘서 가장 빠르게 이제 사용을 하고 그래서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들이 여론이 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 그러면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이제 디지털 화폐가 다 좀 주목받게 된 하나의 좀 이유가 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중국은 이제 그 위안화잖아요. 끊임없이 위안화의 국제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안화가 그 중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에 비해서는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너무 부족한 거예요. 2% 내외로 쓰여요.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달러가 한 40% 넘고 유로도 많이 쓰이고 엔화도 많이 쓰이는데 위안화는 국제 결제 수단으로 굉장히 미미한 수단으로 쓰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서 좀 글로벌한 결제 수단을 좀 만들기 위해서 좀 초석을 다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해결해야 될 과제가 좀 많긴 합니다. 디지털 위안화가 나왔다고 당장 이제 그걸 안 받던 해외 국가에서 이제 받아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뭐 중국의 기본적 영향력이 국제적 영향력 그런 것들도 좀 작용할 것 같고요. 그렇게 보여지고, 그런 이유로 이제 중국도 굉장히 좀 드라이브를 빨리 거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뿐만이 아니라 중국은 뭐 약간 지하 자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중국이 위안을 엄청 발행을 했는데요. 그 돈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지하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음성화된 자금을 또 양산시키는 부분에서도 디지털 화폐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좀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제가 네. 정확하게 이게 분간이 안 돼요. 뭐냐면 사실 네. 디지털 화폐라고 해도 네. 사실 지금도 우리가 실물 화폐를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뭐 카드 결제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간편 결제를 하고 음. 돈은 은행에 있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화폐가 필요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런 결제 시스템 네. 이것도 사실 디지털이잖아요. 네. 그거랑 디지털 화폐랑 뭐가 다른 거예요? 저는 그 유저들 관점에서는 크게 못 느낀다고 생각해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국가 단위에서 오히려 필요성이 더 큰 수단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이제 우리가 쓰는 거는 어떤 중앙은행에서 발행된 그런 현금이나 본원통화가 사실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신용화폐이기도 하고 은행에 있는 계좌에 충전된 금액으로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떤 모바일페이의 사용성을 편하게 한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일반 유저들은 못 느낄 것 같은데 근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되면 이런 좀 변화 느낄 수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화폐거든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화폐다라는 건 뭐냐면 기능적으로는 특정 장소, 특정 시간, 특정 목적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통제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긴급 재난 지원금을 디지털 화폐로 다 나눠줬다고 해봐요. 한 달 내에 안 쓰면 아니 소멸된다. 소멸된다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네. 뭐 대형마트에서 쓰면 안 된다든지. 예, 뭐 유흥주점 쓰면 안 된다든지. 좀 그렇게 이제 구현이 가능한 거죠. 네. 그런 장점이 있고 이렇게 디지털 화폐가 나옴으로 인해서 사실 수혜를 받는 산업 네. 분야 네. 이런 것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가 좀 떠오르긴 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지갑이에요. 지갑. 우리가 이제 은행에 우리가 돈을 지금 주고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계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계좌가 있어야 되는데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지갑이 있어야 되고 지갑이 있고 주소가 또 나오는 거고요. 은행이 있고 은행 계좌가 나오는 것처럼 디지털 화폐는 지갑이 있고 그 디지털 화폐를 받을 수 있는 주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지갑을 가장 잘 개발할 수 있고 유통시킬 수 있고 이런 기업들이 각광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없으면 디지털 주고받을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 디지털 화폐 지갑이 탑재된 거 혹시 아세요? 몰랐어요. 이용 안 해보셨죠? 이거 안 해봤어요. 삼성 그 갤럭시 핸드폰만 사면 거기 이제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일부 암호화폐가 여기서 거래가 가능하죠.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카카오톡에도 디지털 지갑이 내장돼 있어요. 카카오톡에 보면 더보기라는 기능이 있고 더보기를 클릭을 하면 클립이라는 이름의 암호화폐 지갑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지금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지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카카오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한 클레이라는 코인이 그 지갑을 통해 주고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디지털 수집품이라든 다양한 어떤 형태의 토큰들도 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나 삼성전자 말고도 네. 이제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기업 중에서 네. 이 디지털 화폐를 가지고 뭔가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사례는 혹시 있나요? 맞아요.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여쭤보신 게 이제 디지털 화폐가 각광이 받으면 어떤 산업에 수혜 받을 거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이 지갑 쪽을 개발한 회사로 좀 보여지고 두 번째는 지금 어떤 기업들이 이 디지털 화폐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냐 이걸 좀 보면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글로벌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이 2019년도에 발표를 했잖아요. 페이스북은 24억 명이나 되는 그 월간 활성화 유저를 가지고 있잖아요. 페이스북 패밀리가 엄청나죠. 페이스북 메신저, 왓츠앱, 인스타그램 엄청난 글로벌 유저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페이스북이 리브라라는 자체 화폐를 발행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었죠. 이거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도 발행했나 모르겠네. 아직 안 했어요. 네. 일단 뭐 원래 CBDC 할 때 이게 나올 부분이긴 했는데
워낙 파괴력이 강하잖아요. 페이스북이 24억 명이 27억 명이라고 하거든요. MAU가 늘어나서 27억 명의 유저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거의 뭐 중국이랑 인도를 합친 수준이네요. 네, 우리나라의 카카오가 그렇게 핫한데 5천만 명의 우리 유저를 이용하는 거고 우리나라 돈은 5천만 명이 쓰는 돈이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이 24억 명의 MAU를 가진 페이스북이 자체 화폐를 발행하겠다. 이거는 어떤 국가 화폐의 주권까지 위협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국에 굉장히 반대가 많았어요. 네, 반대가 많았고 유로 각국 많아서 좀 많이 부딪혔죠. 그래서 좀 많이 이제 방향들 좀 개선을 해서 좀 다시 나오긴 하는데 이름도 리브라가 아니라 DM이라고 DM. 네, 리브랜딩을 했죠. 했고 그러니까 페이스북 그런 케이스 있죠. 라인이라고 아시죠? 알죠. 네. 네이버. 네. 네이버. 라인은 동아시아 쪽에 이 메신저를 잡고 있잖아요. 라인도 링크라는 특권을 발행했고 이쪽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 공통점을 보면 다들 굉장히 글로벌 유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신저 기업들도 있고요. 메신저 기업들이 많은 거예요. 이 수많은 유저들을 이 어떤 금융, 어떤 자체 화폐를 가지고 연결시키는 거죠. 그때 파괴력이 엄청나게 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서비스들이 글로벌 서비스들, 유저가 글로벌한 서비스들은 굉장히 지금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통용되는 것까지는 통일을 못 시켰어요. 각국에 워낙 그런 화폐 관련, 금융 관련 그런 장벽이라든지 그쵸. 규제가 강하다 보니까. 각국의 피아머니, 각 법정화폐에 대한 규제나 제약이나 그쪽 또 국가에 대한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맞추기 힘들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달란 투자님이 스타벅스 포인트 충전한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 그 포인트 그대로 써서 스타벅스 가게 가서 먹을 수 있냐? 못 먹거든요. 당연히 뭐 반대도 마찬가지고, 여기 충전해서 아르헨티나에서 못 먹고, 그러니까 국가 연결이 잘 안 돼 있는 거죠. 서비스는 동일한데, 이제 중간에 화폐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파괴력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고,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커머스 쪽을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페이스북도 광고 매출이 거의 95% 포지션인데 광고 매출 성장률이 팍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성장 동력으로 이제 커머스 쪽 지금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커머스가 뭡니까? 커머스가 되려면 결국은 그 결제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페이스북 유저는 글로벌에 다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결제 수단을 통일해주는 어떤 도구로 이제 본인들이 자체 화폐를 발행할 때 그런 종점에는 거기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좀 보면 그 뭐 스타벅스가 비트코인 거래소를 투자를 했어요. 초기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벡트라는 거래소인데 스타벅스가 왜 비트코인 시장에서 이 초기 투자까지 하면서 비트코인 거래소 투자를 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비즈니스 바라보냐. 다 이면에는 그런 이제 배경들이 다 있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글로벌 기업 그리고 해외 유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네. 뭐 커머스라든지 기타 뭔가 돈과 관련된 네. 돈이 뭐 오고 가고 하는 네. 그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네. 아무래도 좀 그 생태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통화 시스템, 화폐 네. 시스템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면은 확실히 효용성이 높아진다. 뭐 유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맞습니다. 있고 네.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겠네요. 진짜. 네, 맞아요. 뭔가 미래 금융을 논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그 디지털 화폐라는 개념이라든지 관련 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는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궁금하시면은 추가적으로 저 책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